라스콜리니코프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고 이미 말했듯 최근 들어서는 더욱 특히 모임을 다 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사람이 아쉬워졌다. 내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서 사람을 향한 어떤 갈증도 함께 감지되었다. 꼬박 한 달 동안 이렇게 긴장된 우수와 음울한 흥분에 시달리느라 너무 지친 까닭에 단 1분이라도 어디든 다른 세계에서 숨을 쉬어 봤으면 그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선술집이 두루두루 참 더러웠음에도 지금 기꺼이 여기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업소 주인은 보통 다른 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통하는지 하여간 무슨 계단을 통해 아주 넓고 큰 이 홀로 자주 내려왔고, 그때마다 붉은 안감을 바깥으로 커다랗게 접고 멋을 부려 기름칠을 해놓은 그의 구두가 맨 먼저 보였다. 그는 반코트와 떼꾸게 전 그 새카만 공단 조끼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얼굴은 온통 철제 자물통처럼 번들번들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았다. 밤에 내 앞에는 14살쯤 된 소년이 있었고 그보다 어린 소년이 하나 더 있어 손님들이 주문하는 것을 갖다 날랐다. 오이 조각, 검은 수하리, 썰어놓은 생선 조각이 진열돼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썩는 냄새를 풍겼다. 워낙 갑갑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술 냄새를 흠뻑 머금고 있어서 공기만 마셔도 5분 안에 취해버릴 것 같았다. 안면도 전혀 없고 말 한마디 나눠보기도 전에 어쩐지 갑자기 느닷없이 첫눈에 흥미를 유발하는 만남이 덜어 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퇴직 관리처럼 보이는 이 손님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다. 청년은 훗날 이 첫인상을 몇 번이나 떠올리며 그것을 모종의 예감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는 계속 관리를 쳐다봤는데 그건 물론 상대방도 집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을 붙이고 싶은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관리는 주인을 포함하여 선술집의 모든 사람들을 어쩐지 관성적이다 못해 약간 거만한 경멸의 색채까지 곁들여진 따분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들은 말 상대로 삼을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처지에 교양도 없는 작자들이라는 티였다. 50살은 좋게 넘었을 법한 이자는 중기에 몸짓은 다부지고 훌렁 벗겨진 머리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세웠다. 줄곧 술독에 빠져 살아온 탓에 팅팅 부은 얼굴은 누르스름하다 못해 푸르댕탱탱한 기운까지 띄었고 붓기가 있는 눈꺼풀 밑에서는 구멍처럼 조그맣지만 생기에 찬 불그스름한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몹시 색다른 구석이 있었다. 즉 그의 시선 속에는 심지어 환희의 빛이 반짝이는 듯 싶었지만 동시에 광기도 번떡이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낡아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그나마 용케 하나 매달려 있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꼭 잠그고 있었다. 난징포 조끼 밑으로 군데군데 얼룩이 지고 떼꾸게 전 완전히 쭈글쭈글한 와이셔츠가 삐져나와 있었다.
얼굴은 관리답게 면도를 하기는 했으나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 이미 푸르스름하고 빳빳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사실 그의 몸가짐에는 정말로 어딘가 관리다운 말쑥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머리카락을 헝크는가 하면 가끔은 엎질러진 술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탁자 위에 구멍난 팔꿈치를 얹고 우수에 젖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괴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했다. 실례지만 형씨, 우리 점잖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형씨가 차림새는 좀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 보아 교양이 있고 술을 즐기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진실한 감정과 결합된 교양을 존중해 살아왔으며 실은 구dun간이거든요. 마르멜라도프라고 합니다. 성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구dun간이고요. 실례지만 어디 관청에서 근무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청년은 유달리 미사유가 많이 섞인 말투와 이토록 당돌하고 집요하게 말을 거는 방식에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까만 해도 어떻게든 사람들이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정작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자 갑자기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리거나 혹은 그냥 그러려고 하는 낯선 사람에 대해 곧잘 맛보는 감정이었다. 그럼 대학생이구려. 아니면 대학을 다닌 적이 있거나. 관리가 소리쳤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경험이 쌓인 덕분이지요. 형씨.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화자찬 한답시고 이마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학자의 길을 걸어왔거나 그런데 실례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휘청하더니 자신의 술병과 잔을 쥐고 청년 옆으로 와서 약간 비스듬히 마주 앉았다. 얼큰하게 취해 있어도 마른 청산유수의 제법 달변이었는데 기껏해야 군데군데에서 갈팡질팡하며 말을 질질 끄는 일은 덜어 있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개걸스럽다 싶을 만큼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달려드는 모양새가 그쪽도 꼬박 한 달은 아무와도 얘기 나눠본 적 없는 것 같았다. 형씨, 그가 거의 의기양양하게 말문을 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데 이거는 진리입니다. 술타령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내 잘 알고 있지만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진리지요. 하지만 극빈이라면 형씨, 극빈은 죄랍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라면 아직은 타고난 감정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극빈의 상태라면 아무도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극빈하면 지팡이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숫째 사람들이 무리해서 빗자루로 싹 쓸어내지요. 괜히 모욕을 더 주려고요. 이것도 옳은 일이죠. 극빈한 상태에서는 그 스스로 자신을 모욕할 태세를 갖추니까요. 그래서 곧장 술집행이고요. 형씨, 한 달 전에 우리 마누라가 레베자트니코프 씨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지만 마누라는 저 같은 놈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물어봅시다. 혹시 내바강에 건초짐 진배에서 밤을 보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벌써 닷새째 거기서 잠을... 그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생각에 잠겼다. 아닌 게 아니라 옷은 물론 머리카락에도 여기저기 건초 부스러기가 붙어 있었다. 정말로 닷새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은
씻지도 않은 그런 모양이었다. 손이야 특히 더러웠는데 기름때에 절어있고 불구스름한 데다가 손톱도 때가 끼어 새카맸다. 그 얘기는 좀 낭창한 주목이긴 해도 하여튼 모두의 주목을 끈 것 같았다. 판매대 앞에 소년들이 킥킥대기 시작했다. 주인은 익살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일부러 위층방에서 내려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낭창하게 거들먹거리며 하품을 하기도 했다. 마르멜라도프는 이 집의 단골 손님임이 틀림없었다. 또 미사여구를 좋아하는 성향도 분명히 온갖 종류의 낯선 사람들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버릇 때문에 생긴 것이리라. 어떤 술꾼들, 특히 집에서 푸대접 받고 찬밥 신세인 이런 술꾼들이 이런 버릇이 들면 그것은 거의 욕구로 변해버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술자리에서 변명을 하지 못해 안다라고. 잘하면 남의 존경까지 얻어내려고 안간 힘을 쓴다. 익살꾼!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한데 왜 일은 안 하는 거야? 관리를 하면서 근무를 왜 안 해? 무슨 까닭에 이 몸이 근무를 하지 않느냐 하면 형씨 하고 마르멜라도프가 말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흡사 라스콜리니코프인 것처럼 그만 쳐다보았다. 이 몸이 왜 근무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할 일 없이 빌빌대느냐? 나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레베자트니코프 씨가 우리 마누라를 자기 손으로 흠씬 두들겨 패는데도 정작 이 몸은 술에 취해 뻗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과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례지만 젊은 양반 혹시 아무런 가망도 없는 남에게 돈을 꾸려고 애써 본 적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가망도 없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가망이 없다. 즉 그래봤자 땡전 한 푼 안 나올 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자, 가령 이 사람이 건전하고 유용하기 그지없는 이 시민이 세상이 두 동강 나도 형씨한테 돈 구워줄 리 없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확실히 알고 있다고 칩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하러 구워주겠습니까?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동정심을 발동해서 구워준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을 추정하는 레베자트니코프 씨는 요전에 우리 시대의 동정심이란 과학조차 금지한 것이라고. 정치경제학이 확립된 영국에서는 벌써 그런 추세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체 왜 구워주겠습니까? 이렇게 구워주지 않을 것임이 환히 드러나면서도 말이죠. 어쨌거나 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고 그럼 대체 왜 가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덧붙였다. 하지만 달리 아무한테도 갈 곳이 없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든 갈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반드시 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애가 처음으로 황색 감차를 받고 나왔을 때 그때 나도 밖으로 나갔답니다. 우리 딸애는 그 황색 감차를 갖고 산다오. 이런 말을 덧붙이며 그는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형씨. 괜찮아요. 판매대 앞에 두 소년이 콧방귀를 끼며 비웃고 주인마저 희죽 웃자 그는 얼른 태어남을 과시하며 황급히 말했다. 괜찮다마다요. 저렇게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당황할 나도 아니지만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비밀이라는 것도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경멸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무렴 어때요? 자, 이 사람이요. 헌데 젊은 양반 혹시 이런 말 하실 수...
아니지, 좀 더 강렬하고 생생한 표현을 써야겠군. 지금 나를 보면서 혹시가 아니라 감히 돼지 같은 놈이라고 똑똑히 말할 용기 있습니까? 청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뭐... 하고 고지어 또다시 술집 안을 가득 채운 킥킥거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연사는 점잖게 이번에는 한층 더 위험을 뽐내며 말을 이어갔다. 뭐 나야 돼지 같은 놈이라고 쳐도 우리 집 사람은 귀부인이란 말이오. 나는 짐승처럼 생겨먹었지만 카체리냐 이바노브나 우리 집 사람은 참모 장교의 딸로 태어나서 어엿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뭐 나야 비열한 놈이지만 집사람은 고상한 마음과 교육을 통해 얻은 고결한 감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한데 이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준다면 좋으련만 형씨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한 군데라도 있어야 한답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속이야 넓지만 공정하지 못해요. 내 마누라가 내 머리털을 잡아당길 때면 마음속 깊이 나를 딱히 여겨서 그런 것 같다는 점은 나도 알지만 맙소사 집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야 죄다 부질없어. 말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지. 말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어. 내 소원대로 된 것도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그런데도 나란 놈은 원래 이 모양입니다. 아예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여부가 있나? 주인이 하품을 하며 한 소리를 했다. 마르멜라도프는 단호하게 주먹으로 식탁을 콱 내리쳤다. 나란 놈은 원래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아십니까? 형씨, 내가 집사람 양말까지 팔아 술을 퍼마신 놈이라는 걸 아시냐고요. 신발이라면 뭐 어느 정도 있을 법한 말이지만 양말을 집사람 양말까지 팔아 마셨다니까요. 모에어 스카프도 팔아 마셨어요. 옛날에 선물로 받은 것이라서 내 물건도 아니고 집사람 자신의 물건인데 말이죠. 우리 집은 또 집구석이 추워서 집사람이 올겨울에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는데 이제는 피를 쏟더군요. 어린 것이 셋이나 있는데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집을 쓸고 닦고 아이들을 씻기고 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지요. 어릴 때부터 깔끔하게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한데 원래 폐가 좀 약해서 폐병 조짐이 보였는데 나도 슬슬 느낌이 옵니다. 아니, 나라고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욱더 감정이 적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이렇게 마심으로써 연민과 감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단 하나, 비애를 추구하노라. 술을 마시는 건 이 고통을 2배로 늘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고서 그는 절망에 빠진 양 식탁 쪽으로 머리를 숙였다. 젊은 양반! 그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다. 형씨 얼굴에 비애 같은 것이 느껴지는군요. 형씨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곧장 말을 걸었던 겁니다. 형씨에게 신세 타령을 늘어놓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저 한심한 작자들 앞에서 괜히 창피스러운 볼거리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거든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도립 귀족학교를 다녔고 졸업할 때는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물이 참석한 자리에서 쇼를 두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 덕에 금메달과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이랍니다. 그 메달은 팔아먹었군요. 벌써 오래전에. 표창장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 전에도 주인 아줌마한테 보여주더군요. 주인 아줌마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사이지만 그래도 아무나 붙잡고 자랑도 하고 행복했던 지난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랄 수가 있나요? 이거야말로 짓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추억인걸요. 나머지는 전부 먼지처럼 사라졌고요. 그렇지, 그래요. 불같은 성미에 자존심도 강해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부인네거든요. 손수 마룻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흙방으로 연명하는 처지지만 멸시당하는 거는 못 참는답니다. 그 때문에 레바자트니코프 씨의 거친 행동에 호락호락 넘어가기 싫었던 것이고, 그 일로 레바자트니코프 씨가 자기를 때렸을 때 맞아서라기보다는 감정에 복받쳐서 그만 두어놓았던 것이지요. 나는 올말졸망한 그 어린아이가 셋이나 딸린 이미 과부의 몸이 된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첫 남편은 보병 장교였는데 사랑에 빠진 나머지 그와 함께 친정집에서 도망쳤던 겁니다.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는 카드 노름에 미쳐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러다 그만 죽었지요. 끝에 가서는 손찌검까지 했다고 그녀도 그런 작자를 호락호락 봐주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도 서류를 통해서 확실히 알만한 일이지만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그 건수로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기뻐요. 상상 속에서나마 언젠가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남편이 죽자 그녀는 어린 것을 셋이나 거느린 채 그 무렵 나도 그곳에 있었지만 무척 극악하고 외진 총구석에 혼자 몸으로 남게 됐는데 어찌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온갖 희한한 일을 숱하게 봐온 나로서도 그녀의 상황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친척들도 하나같이 다 나몰라라 했지요. 게다가 자존심은 또 어찌나 강한지 너무 그랬지요. 그때는 나도 전처가 남기고 간 14살짜리 딸 하나 딸린 호라비 신사였는데 그녀에게 청혼을 했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가 어느 정도 비참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텐데 교양도 있고 교육도 받을 제법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 여자가 오죽하면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올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왔죠. 울며 불며 양손을 비비며 시집을 왔던 겁니다.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거든요. 형씨, 더 이상 갈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직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고서 꼬박 1년 동안 나는 경건하고 신성하게 내 도리를 다하고 이놈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 보드카 이거요. 나도 감정이 있는 놈이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마누라가 성에 찰 리 있나요? 하필 그때 일자리도 잃었는데 그 역시 내 잘못이 아니라 구조조정 탓이었고 그때 그만 술에 손을 댔지 뭡니까. 우리 가족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산전수전 다 겪고 마침내 수많은 기념비로 장식된 이 웅장한 도시로 흘러 들어온 지 벌써 1년 반쯤 될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일자리를 얻었다가 또 잃었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미 내 잘못 때문에 잃었습니다. 본성이 드러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리페베흐젤이라는 여주인에게서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방세를 지불하는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얼마나 추악한지. 소돔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 그러는 동안 첫 결혼에서 얻은 내 딸도 다 자랐는데 내 딸애가 자라면서 계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겠습니다. 사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관대한 감정으로 충만해 있지만 워낙 성미도 불같은 데다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 걸핏하면 폭발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렇답니다. 이런 건 새삼스레 떠올릴 것도 없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리 소냐는 교육이라고는 통 받지 못했습니다. 4년 전쯤에는 그 애와 지리, 세계사 공부를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데다가 마땅한 교과서도 없고 그나마 있던 책들이란 정말 지금 그 책들마저 다 없어져서 그것으로 공부는 끝나버렸죠. 페르시아의 키루스에서 중단된 것이지요. 그 후 성년이 되자 그 애는 소설류의 책 몇 권을 읽었고 얼마 전에도 레베자트니코프의 소개로 책 한 권을 읽었던 루이스의 생리학이라고 아십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우리에게도 군데군데 소리를 내어 읽어주더군요. 자, 이것이 그 애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제 형씨, 내 쪽에서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형씨 생각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처자가 성실한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5코페이카도 못 번답니다. 아무리 성실한들 별다른 재능이 없다면 형씨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일을 해도 게다가 이바노프치 클로프시투크라는 5등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덜란드 루바시카 6벌의 바느질 싹도 여태껏 지불하지 않았을 뿐더러 루바시카 깃이 잘 안 맞는다는 둥, 모양이 삐뚤다는 둥, 트집을 잡으며 두 발을 구르고 쌍욕을 퍼붓고 모욕까지 얹어서는 그 애를 내쫓았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배를 굶고 또 여기서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양손을 비비며 방을 오가고 이 병에 걸리면 늘 그렇지만 뺨에 여기저기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겁니다. 따뜻한 우리 집에서 공짜로 놀고 먹으니 발자 한번 좋구나. 이 기생충 같은 거사.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도 사나흘씩 빵 껍질조차 구경 못하는데 대체 뭘 노골르고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나는 들어 누워 있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술에 취해 들어 누워 있자니 우리 소냐의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하러 가야 할까요? 한데 다리아 프렌체브나라고 경찰서 신세도 몇 번 진 악랄한 여자가 여주인을 통해서 3번쯤 의사를 타진해 왔거든요. 아니 뭐가 어때서? 하고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콧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뭘 그리 애지중지하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하지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무라지 말아요 형씨. 나무라지 말라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만 감정이 격해지고 병도 나고 밥도 못 먹은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냥 튀어나온 말이군. 더군다나 딱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상처를 주려고.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원래 성깔 있는 데다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어도 당장 손부터 대는 여자거든요. 그러다 5시가 넘자 보니까 소네치카가 일어나서 쇼를 두르고 망토 코트를 걸친 다음 집을 나갔고 8시가 좀 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곧장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서는 그녀 앞에 식탁 위에 30루블 은하를 말없이 올려놓군요. 힐끗 쳐다보긴 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커다란
초록색 모직 숄 그거 하나 집어서 얼굴과 머리에 푹 덮어 쓰고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침대 위에 누웠는데 오직 어깨와 몸만 바들바들 떨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봤습니다. 젊은 양반. 그러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역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네치카의 침대로 다가가 저녁 내내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채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봤지요. 수채에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둘이 껴안은 채 잠이 들더군요. 둘 다, 예. 그런데도 나란 놈은 술에 취해 누워 있었지요. 마르멜라도프는 목이 메었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황급히 술을 따라 쭉 들이마시고는 꺽 소리를 냈다. 그때 이후로 형씨 하고 그는 얼마간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때 재수없는 사건에 한번 휘말리고 악랄한 놈들이 고자질한 탓에 그때 이후로 우리 딸 소피아 세면오브나는 황색 감찰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되자 이미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주인 아말리아 나도 그건 용납하지 않으려 했거니와 게다가 레베자트니코프도 실은 소냐 때문에 그놈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놈도 소네치카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더니만 이제 와서 갑자기 성을 내지 뭡니까? 나처럼 계몽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또 지지 않고 소냐 편을 들고 그러다가 일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네치카는 주로 해질녘이나 우리 집에 들러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일을 거들어주고 힘이 닿는 대로 생활비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 애가 사는 곳은 재봉사 카페르나우노프의 집인데 거기서 방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이 카페르나우노프라는 사람은 절름발이에다가 말더듬인데 많기도 많은 그의 가족이 전부 말더듬이랍니다. 그의 아내도 말더듬이거든요. 그들 모두 한 방에서 살고 소냐는 칸막이를 쳐서 자기 방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말까지 더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요. 그때 나는 아침녘에 일어나자마자 누더기를 주워 입고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고 이반 아파나시 예비치 카카를 찾아갔습니다. 이반 아파나시 예비치 카카가 누구신지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아니 그런 하느님 같은 사람을 모르다니. 이분은 양초 같은 분. 주님의 얼굴 앞에 밝혀놓은 양초 같은 분입니다. 그 양초처럼 녹는다는 말씀. 내 사연을 쭉 들으시더니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그래, 마르멜라도프.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린 적이 벌써 한 번 있지. 그래도 다시 한번 내 개인적인 책임하에 자네를 써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줄 명심하고 그만 가보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핥았는데, 물론 마음속으로만 그랬는데, 그야 높은 지위에 계실 분도로 새로운 교양과 국가적 사상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다시 관청 자리를 얻었으며 월급도 받는다고 알리자마자 맙소사 그때 그 분위기란 정말. 마르멜라도프는 또다시 강렬한 흥분에 휩싸여 얘기를 중단했다. 그때 밖에서 이미 가뜩이나 곤드레만들에 취한 주정뱅이 무리가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고 입구안에서 잠깐 고용한 악사의 손풍금 소리와 그에 맞춰 7살짜리 어린아이답게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위가 시끄러워졌다. 주인과 하인은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다. 마르멜라도프는 그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는 이미 힘이 빠진 것 같았지만 취기가 돌면 돌수록 말은 더 많아졌다. 최근에 용케 일자리를 얻은 일을 추억하자 생기가 도는지 어쩐지 얼굴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귀를 기울였다. 그게 형씨 5주 전의 일입니다. 저 둘, 그러니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와 소네치카가 그 일을 알게 되자마자 맙소사 나는 꼭 천국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짐승처럼 뒹굴 때는 욕바가지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더군요. 세면 자하르이치께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쉬고 계시잖니. 쉿,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대령하고 크림까지 끓여주더군요. 진짜 크림을 구해다 바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게다가 나를 말쑥한 재단으로 단장해줄 11루블 50코페이카를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뭐 내가 모르겠습니까? 하여간 11루블 50코페이카로 구두, 더없이 훌륭한 옥양목 셔츠의 앞장식, 제복 등 이 모든 것을 더없이 뛰어난 것으로 용케 장만한 겁니다. 첫날 아침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2가지 요리를 즉 스프와 고추냉이를 곁들인 소금에 절인 쇠고기 같은 거 지금까지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을 차려놨더군요. 또 우리 마누라는 옷이라곤 한 벌밖에 없는데 즉 아무것도 없는데 이날은 어디 외출이라도 할 것처럼 곱게 차려 입었더라고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머리를 곱게 빗고 옷깃 같은 것으로 깨끗한 게 달고 나서 덧소매까지 다니까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뭡니까.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소네치카 요 예쁜 것만 뭐 돈만 좀 보태주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점잖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어둑어둑해질 때만 오겠노라고 말하더군요. 듣고 계십니까 형씨? 듣고 계시냐고요? 식사를 마친 내가 한잠 자러 가자 형씨도 생각하셨겠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도저히 배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여주인 아말라야 표도르보나와 인연전연하며 싸워놓고서는 이제는 커피나 한잔 마시자며 부르지 뭡니까. 그렇게 2시간을 죽치고 앉아 속닥대더군요. 이제 세면 자하르이치가 관청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요. 그이가 각하 앞에서 나타나자 각하께서 몸소 나오시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는 세면 자하르이치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옆에 지나쳐 집무실로 데려가셨다지 뭡니까? 라더군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냐고요? 나는 물론 세면 자하르이치 자네 공우는 잘 기억하고 있다네. 자네가 비록 예의의 그 경박한 약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약속도 했고 더욱이 자네가 없어서 우리 부서도 영 고약하던 참이니까 이제 자네 그 고결한 약속만 믿겠네. 라더군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내 형씨에게 말하지만 집사람이 느닷없이 꾸며낸 얘기인데다가 경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이 얘기를 전부 믿고 자신의 상상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뭐 정말로 그래서 나는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나무랄 수가 있나요? 어디 엿새 전 첫 월급 20루블 40코페이카였죠. 그 첫 월급을 받아서 고스란히 갖다 줬더니 나를 꼬맹이라고 부릅디다. 우리 꼬맹이 정말 귀여워 죽겠어.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말이죠. 아시겠죠? 사실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길 합니까? 남편 구실을 똑바로 하길 합니까?
그런데 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우리 꼬맹이 정말 귀여워 죽겠어 라고 말하더군요.